이런 냄새 나는 김치 누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나 너트하는 건데.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가혹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한파 끝에 쏟아지는 겨울비는 비라기보다는 차라리 얼음장 같은 채찍에 가까웠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S호텔.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드나든다는 그곳의 회전문 앞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최고급 검은 세단들의 행렬로 분주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황금빛 조명, 호텔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하고 은은한 재즈 선율, 그리고 발레 파킹을 맡기는 귀부인들의 웃음소리. 그곳은 밖의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선택받은 자들만의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원의 입구, 거대한 유리문 앞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매달려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올해 65이 된 이옥분 씨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낡은 패딩 점퍼는 빗물을 잔뜩 머금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뒤축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사이로는 흙탕물이 질척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꽉 쥐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식어서 딱딱해진 떡 몇 덩이와 꿀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아,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건장한 체격의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옥분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호텔 입구에 묻은 것을 치우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나 잡상인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이 안에 우리 민철이. 아니, 이민철 후보님 계시잖아. 내 동생이라고. 누나가 동생 보러 왔는데 왜 니들이 막아? 옥분의 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악을 쓰듯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민철 후보님이 동생? 참나. 아줌마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하쇼. 저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나 떠드는 거야? 차라리 내가 대통령 조카라고 해라. 진짜야. 내 이름 대면 알 거야. 이옥분이라고 누나 왔다고 전해주기만 하라고. 옥분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이 보안 요원의 정장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A씨,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야, 끌어내. 보안 요원이 옥분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차가운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옥분의 몸이 처박혔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꿀단지가 깨지고 떡들이 진흙탕 속으로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꿀. 우리 민철이 줄 건데. 옥분은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파바바박 눈부신 섬광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 그리고 가슴에 단 국회의원 예비후보 금배지. 이민철이었습니다. 30년 전 옥분이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김밥을 팔 때 등 뒤에서 꼬깃꼬깃한 참고서를 읽던 그 코올릭의 동생. 누나의 헌신을 딛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더니 이제는 나란 일하는 의원님이 되겠다는 그 자랑스러운 내 동생. 민철아. 옥분은 아픈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간절하게 빛났습니다. 민철아, 여기다. 누나야. 그 외침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지지자들의 환호성을 뚫고 기적처럼 민철의 귀에 닿았습니다. 환한 미소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던 민철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옥분에게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남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옥부는 기대했습니다. 달려와서 일으켜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놀란 표정으로 누나 라고 불러주기를. 남들 눈이 있으니 조용히 사람을 시켜 챙겨주기를. 하지만 민철의 눈동자에 스친 것은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밥상 위에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본 듯한 혐오감,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출정식에 흠집을 내는 오점을 향한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당황하며 민철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후보님 아는 분이십니까?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옥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동생의 입술이 달싹거리는 그 짧은 찰나가 그녀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철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자신을 바라보는 유력 인사들의 시선.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입가에는 자애로운,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띠며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부터 누나라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더니 선거철 되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꼬이는군요. 분위기 망치지 않게 당장 치우세요. 안 보이게 치우세요. 쓰레기를 치우듯 오물을 닦아내듯 그는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옥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고급 리무진의 뒷문을 열고 우아하게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민철이 손수건을 꺼내 옥분과 시선이 마주쳤던 쪽을 닦아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철아, 민철아. 다시 달려드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옥분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리무진은 흙탕물을 옥분의 얼굴에 튀기며 미끄러지듯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옥분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그녀의 눈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바쳤던 청춘, 사랑, 믿음. 그 모든 것이 저 시커먼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온몸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밥 굶어가며 내 손발 다 닳아가며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바닥에 으깨진 떡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떡 하나를 집어든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그녀의 귓가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청계천 봉제 공장의 재봉틀 소리.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옥분의 기억을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름의 지옥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야, 김옥분. 7번 라인 물량 안 맞춰? 너 때문에 뒤에 다 밀리잖아. 정신 안 차려? 반장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1979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3층의 봉제공장.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기구 하나 없는 닭장 같은 공간, 수십 대의 재봉틀이 뿜어내는 열기와 굉음, 그리고 눈 내리듯 휘날리는 섬유 먼지들로 가득 찬 먼지 지옥이었습니다. 20살의 옥부는 그 지옥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시다보죠. 하루 16시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실밥을 따고 원단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바늘이 원단을 박을 때마다 옥분의 손끝도 함께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바늘에 수없이 찔려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침에서조차 매캐한 기계 기름 맛이 났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12시가 되자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여공들이 도시락을 꺼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쉰 김치 냄새와 보리밥 냄새가 섞여 묘한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부나 밥 안 먹어?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옥분의 배에서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수돗물로 채운 물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점심값을 아껴야 했습니다. 내일은 동생 민철의 학교 소풍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빚더미에 앉아 상경했을 때 옥부는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굶어도 우리 민철이 기죽는 꼴은 절대 안 본다. 그날 저녁 옥부는 퇴근길 정육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진열된 소고기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일당을 몽땅 털어야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일 좋은 부위로 딱 200g만 주세요. 단칸방 자취방에 돌아온 옥부는 석유골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부는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밥을 물에 말아 풋고추 하나를 된장에 찍어 먹으며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노릇하게 구운 소고기를 얹고 계란말이까지 곁들였습니다. 이야 누나, 이거 내 거야? 냄새 죽이는데? 교복을 입고 들어온 중학생 민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일 소풍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우리 민철이 기죽으면 안 되니까 누나가 큰맘 먹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옥부는 잠시 일손을 놓고 민철의 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에 과일 싸주는 걸 깜빡한 게 마음에 걸려 시장에서 귤 몇 개를 사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장 작업복 차림에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쓴 행색이었지만 동생 볼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학교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 민철이 친구들과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철아, 옥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민철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누나를 본 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황급히 도시락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민철. 저 아줌마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야?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이는 친구가 옥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옥분은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과 옷에 잔뜩 묻은 하얀 실밥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철은 친구들의 시선과 누나의 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옥분이 다가와 귤 봉지를 내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모르는 아줌마야.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옥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일하는 아줌마. 식모. 민철은 친구들 앞에서 누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철아, 너 지금. 아, 아줌마.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학교 오지 말랬잖아요. 민철이 벌떡 일어나 옥분을 나무 뒤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미쳤어? 이 꼴을 하고 학교에 오면 어떡해? 애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몸에서 퀴퀴한 공장 냄새 난단 말이야. 냄새. 옥부는 자신의 소매 냄새를 맡아보려 했지만 코끝이 찡해져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 미신기름 냄새 맡아가며 번 돈으로 산 소고기 냄새만 민철의 입에서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누나가 생각이 짧았네. 이거 귤인데. 그냥 감아. 옥부는 도망치듯 학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통수가 화끈거렸습니다. 귤 봉지는 어느새 손에서 으스러져 터져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공장 근처 구석진 골목에 쭈그리고 앉은 옥부는 터진 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해야 할 귤이 너무나도 시고 썼습니다.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공순이라서 그래.
우리 민철이는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어서 나 같은 누나 둔 거 안 창피하게 만들어야지. 바보 같은 옥부는 그 순간에도 동생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처지를 탓했습니다. 눈물 젖은 귤을 삼키며 그녀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민철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매일 밤 10시 청계천 공장에 불이 꺼지면 옥분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허겁지겁 벗어 던지고 세수만 대충 한 채 그녀가 달려가는 곳은 공장 근처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는 야학이었습니다. 까, 갸, 꺼, 겨.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와 칠판 긁는 분필 소리. 시큼한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교실이 옥분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낮에는 재봉틀을 돌리는 7번 시다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학생 이옥분으로 불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연필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공책에 눌렀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다. 나도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녀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 부모님 산소에 가서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보는 것. 그것이 고단한 공장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마저 꺼져야 할 운명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학을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온 옥부는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철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민철의 표정은 세상이 무너진 듯 어두웠습니다. 바닥에는 성적표가 구겨진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옥분이 걱정스레 묻자 민철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누나,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 모의고사 또 떨어졌어. 떨어지다니? 내가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는데? 그건 중학교 때 얘기지. 지금은 달라. 우리 반 애들 다 강남에서 유명한 족집게 과외받는단 말이야. 나 혼자 교과서만 파서 어떻게 걔들을 이겨? 개천에서 욕 난다는 거 다 옛날 말이라고. 민철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옥분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 내 머리는 좋은데 뒷받침이 없어서 아깝다고. 누나, 나 이대로 가면 서울대는커녕 그냥 시시한 대학 가서 월급쟁이나 하다 끝날 거야. 누나는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뒷받침.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부모 없는 서름, 돈 없는 서름을 동생에게만은 물려주기 싫었는데 결국 내 무능력이 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과외. 그거 시켜주면 되니? 민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응. 수학이랑 영어 딱 2과목만이라도 학원 단가반 말고 그룹 과외받게 해줘. 내 친구들이 하는 건데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친대. 근데 한 달에 20만 원이래. 옥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만 원. 1980년대 초반 옥분의 한 달 월급을 꼬박 모아도, 아니 밥을 굶고 숨만 쉬고 모아도 만들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방세 내고 쌀 싸고 연탄 들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동생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눈빛을 다시 빛나게 할 수만 있다면. 옥분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야학 교과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다음 달 야학 등록금과 참고서를 사려고 꼬깃꼬깃 모아둔 돈 봉투로 옮겨갔습니다. 선택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옥부는 야학 교실이 아닌 공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반장님, 저 잔업 좀 더 하게 해주세요. 아니,
철야도 할게요. 일요일 특근도 다 넣어주세요. 뭐, 너 그러다 쓰러져. 야학 다닌다며? 공부는 어쩌고? 공부. 그까짓 거에서 뭐해요? 돈이나 벌어야죠. 옥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나오는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민철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야학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자신의 밥값을 포기해서 만든 2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그 과외인가 뭔가 등록해. 대신 약속해라. 꼭 1등 해야 한다. 알았지? 민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는 그의 손길은 다급했고 누나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 꼭 갈게. 나중에 판사 되면 내가 누나 호강시켜줄게. 그땐 누나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해. 알았지? 그래. 우리 민철이 판사 되는 날, 그날이 내 졸업식이다. 옥부는 씁쓸하게 웃으며 동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방 한 구석. 옥부는 자신이 쓰던 공책과 연필을 보자기로 쌌습니다. 중등 국어, 기초 영어. 손때 묻은 책들을 어두운 장롱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가장 밑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이옥분이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그곳에 묻어버리듯이. 미안하다, 옥분아. 이제부터 내 꿈은 공부가 아니야. 내 꿈은 이민철이야. 장롱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좁은 방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옥분의 청춘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재봉틀 앞으로 돌아가 동생이라는 거대한 꿈을 짓기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민철이 그토록 원하던 판사가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버린 것이 바로 그 장롱 속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철은 사법고시에 패스했고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며 그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의 스카우트댐과 동시에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서울 강남의 유명 종합병원 병원장의 외동딸 강수진이었습니다. 학벌, 집안, 외모,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그야말로 민철에게 날개를 달아줄 완벽한 신부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특급 호텔 예식장, 옥부는 새벽부터 설쳤습니다. 시장통 포목점에서 제일 비싼 원단을 끊어 맞춘 진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친 손에는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빵빵하게 올렸습니다. 우리 민철이 장가가는 날인데 누나가 초라해 보이면 안 되지. 거울 속에 비친 옥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은한 파스텔 톤의 고급 실크 한복을 입은 사돈댁 친척들 사이에서 옥분의 쨍한 진분홍색 한복은 너무나 튀었고 촌스러웠습니다. 마치 우아한 백조무리에 섞인 촌닭처럼 그녀의 존재는 그 공간에 세련된 공기와 겉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처녀 오셨어요? 장모가 될 병원장 사모님이 옥분을 맞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옥분의 한복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사부인. 우리 민철이 잘 부탁드립니다. 옥분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사모님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웨딩 플래너를 불렀습니다. 여기 동선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혼주석 배치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라면 부모님이 안 계신 민철의 혼주석, 즉 부모님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누나인 옥분이었습니다. 옥분도 당연히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철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기 부탁이 좀 있는데. 민철아. 말해라. 뭐 필요한 거 있니? 그게 아니라
오늘 혼주석에는 작은아버지를 앉히기로 했어. 뭐? 작은아버지? 그 양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 아니냐? 내 학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사람을 왜?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철이 급히 옥분의 팔을 끌어당겨 구석으로 갔습니다. 누나, 목소리 좀 낮춰. 장인어른 보시잖아. 솔직히 말할게. 장인어른 쪽 하객들이 다 정재계 인사들이야. 근데 누나가 너무 젊기도 하고 혼자 앉아있기도 좀 그렇잖아. 그림이 안 좋아. 그림이 안 좋다. 옥부는 멍하니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똥 기저귀 갈아주고 공장에서 피 땀 흘려 너를 키운 나는 그림을 망치는 5점이고 연락 한 번 없던 번듯한 작은아버지는 좋은 그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옥부는 쓰린 속을 삼키며 일반 하객석 구석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화려한 예식이 시작되기 전 속이 울렁거려 잠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호텔 화장실은 옥분의 자취방보다 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세면대와 은은한 조명. 옥분이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각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두 여자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어머니, 아까 보셨어요? 신랑 누나라는 여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케가 될 수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지? 어머 세상에. 무슨 한복 색깔이. 꼭 무당구 타러 온 사람 같더라. 강남 한복판 호텔 예식장에 그런 싸구려 공단 한복을 입고 오다니. 원. 사돈어른, 즉 수진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칸 안에 있는 옥부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민철 씨는 그렇게 스마트하고 세련됐는데 누나는 왜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아까 가까이서 인사하는데 어우, 무슨 퀴퀴한 쩐내 같은 게 나더라고요. 시장에서 일한다더니 몸에 냄새가 배었나 봐. 예, 너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이 원래 끈질기다. 너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들러붙으면 어쩔래? 아예 처음부터 선을 딱 그어야 해. 집에 들이지 말고. 당연하죠, 엄마. 안 그래도 민철 씨한테 얘기해뒀어요. 신혼집에는 절대 못 오게 하라고. 민철 씨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 창피한 건 아는 눈치야. 호호호 그래. 다행이다. 민철 서방이 눈치가 빨라.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옥부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터져나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무당 같다. 냄새난다. 수준 떨어진다. 그리고 민철이도 동의했다. 그들이 화장을 고치고 나갈 때까지 옥부는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분홍색 치마폭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입은 이 옷이,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내 동생에게는 지우고 싶은 얼룩이었구나. 한참 뒤 인기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옥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고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붉어진 눈가를 벅벅 씻어냈습니다. 울지 마라 이옥분.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내 동생 장가가는 좋은 날이야. 옥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마주 웃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돌아오니 막 신랑 입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 웅장한 음악과 함께 턱시도를 입은 민철이 당당하게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옥분도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멀리 단상 위에 선 동생은 너무나 멀고 빛나는 별 같았고 옥부는 그 빛에 닿으면 타버릴 것 같은 한 마리 나방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옥부는 뷔페 음식은 한 젓가락도 되지 못한 채 소화제만 2알을 털어 넣어야 했습니다. 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박힌 대못이 숨을 쉴 때마다
쿡쿡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민철의 아들이 태어났고 어느덧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옥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조카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느라 몸은 고달파도 조카 생각만 하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돌잔치 날 옥분은 며칠 동안 시장을 뒤져 가장 튼튼하고 좋은 아기 포대기를 사고 쌈짓돈을 털어반 돈짜리 금반지 2개를 장만했습니다. 요즘 강남 사람들은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다던데 민철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집에서 하겠다며 옥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철 부부가 사는 강남의 60평대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옥분은 압도되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가, 우리 조카 어디 있니? 고모 왔다. 옥분은 들뜬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옳게 수진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뽀얀 피부에 똘망똘망한 눈망울, 영락없는 민철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 고모가 한번 안아보자. 옥분이 반가움에 두 팔을 벌려 다가가자 수진이 기겁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바이러스 덩어리가 다가오기라도 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형님, 잠깐만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형님 손 씻으셨어요? 씻었지. 오면서 화장실에서. 아니요, 비누로 빡빡 씻으셔야죠. 형님 시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시장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옷감 너무 거칠어서 애기 얼굴 긁혀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옥분에 뻗었던 팔이 허공에서 무한하게 멈췄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과 낡은 스웨터가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자, 이거 받아라. 우리 조카 돌 반지다. 옥분이 주머니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을 받아들고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소파 옆 협탁에 툭 던져두었습니다. 네, 거기 두세요. 고마워요. 영혼 없는 감사 인사. 옥분의 정성이 담긴 금반지는 잡동사니처럼 굴러다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가족끼리 오붓하게 한다던 돌잔치에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의 로펌 동료 변호사들, 수진의 병원장 아버지 친구들, 정치권 인사들. 거실은 순식간에 화려한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출장 뷔페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지만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옥분은 가만히 앉아있기가 뭐해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좀 거들어 줄게. 컵이 모자란 것 같은데 내가 씻으마. 옥분은 싱크대 앞에 서서 부지런히 그릇을 닦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쪽에서 수진이 다급하게 옥분을 불렀습니다. 형님, 여기 좀 와보세요. 옥분은 고무장갑을 낀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우아하게 와인잔을 든 채 바닥에 떨어진 기저귀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냄새나서 손님들이 싫어해요. 베란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세요. 옥분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옆에 출장 뷔페 직원도 서 있었고 민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굳이 신우이인 옥분에게 쓰레기 처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치우마. 옥분은 군말 없이 기저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민철의 로펌 선배라는 중년 신사가 옥분을 보고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이쿠, 이 집은 도우미 아주머니도 아주 부지런하시네. 인상이 참 좋으셔.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옥분은 기저귀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민철이나 수진이 아니에요. 제 누나입니다. 저희 형님이에요라고 정정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생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에요. 형님, 뭐 하세요? 빨리 안 버리고.
옥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수진의 뻔뻔한 거짓말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서 있던 동생 민철의 태도였습니다. 민철은 그 말을 듣고도 샴페인 잔을 든 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철아,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내 누나인데.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장의 웃음소리 속에 그녀의 슬픔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옥분은 도망치듯 베란다로 나가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옥분의 자리는 점점 주방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민철 변호사님, 성공하셨네. 사모님이 미인이시네.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간 옥분은 주방 쪼그려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갈비찜 뼈다귀를 추려내고 과일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형님 가실 때 저기 분리수거도 좀 부탁드려요. 아시죠? 오늘은 경비실 아저씨 쉬는 날이라. 수진이 주방 문을 빼꼼 열고 던진 말에 옥분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옥분이 집을 나설 때 민철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자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 옥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은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가족 도와주시는 분.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화단에 핀 장미꽃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옥분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 이옥분이라는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옥분의 등 뒤로 민철의 아파트 거실 불빛만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은 TV 뉴스에 나온 민철의 얼굴이 부쩍 야위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펌일이 고된지 눈밑이 퀭한 동생의 모습이 며칠째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우리 민철이 입맛 없을 텐데. 옛날에 내가 해준 파김치 하나면 밥 2그릇 뚝딱 비웠는데. 옥분은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가장 실한 쪽파 2단을 샀습니다. 고춧가루도 중국산이 아닌 비싼 태양초를 썼습니다. 밤새 파를 다듬고 멸치 액젓을 달여 정성껏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용 고기도 큰맘 먹고 샀습니다. 월세 낼 돈을 쪼개 산 귀한 고기였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 내 동생. 옥분은 김치통을 비닐로 꽁꽁 싸매고 보자기로 2번, 3번 묶었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새어나갈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민철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옥분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수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누구세요? 아, 형님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지만 수진은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희 곧 나가봐야 하는데. 아, 오래 안 있는다. 내가 TV 보니까 민철이 얼굴이 반쪽이 됐길래 좋아하는 파김치랑 고기 좀 사왔다. 밥이라도 한 끼 든든하게 먹이려고. 옥분이 짐 보따리를 들어보이자 수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옥분은 식탁 위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자 봐라. 냄새 안 나게 내가 꽁꽁 싸왔다. 오늘 저녁에 이거에서 민철이랑 같이 먹어라. 옥분이 김치통 뚜껑을 살짝 열자 알싸하고 매콤한 파김치 향이 훅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옥분에게는 사랑의 냄새였지만 수진에게는 테러나 다름없었나 봅니다. 아, 형님.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냄새나는 거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이 젓갈 냄새가 커튼이랑
천 소파에 배면 며칠을 가는지 아세요? 세탁비 형님이 내주실 거예요? 옥부는 황급히 뚜껑을 닫으며 당황했습니다. 아니, 금방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않니? 민철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민철 씨 입맛 바뀐 지가 언젠데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런 촌스러운 걸 먹어요? 백화점 식품관 가면 냄새 안 나게 포장된 거 널렸어요. 수진의 말본세에 옥분도 참았던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지난번 돌잔치 때 도우미 취급당한 것도 꾹 참았지만 정성껏 해온 음식을 혐오물 취급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올케. 말이 좀 심하구나. 촌스럽다니. 이게 다 사람 몸에 좋은 거고 내 정성이다. 어떻게 신우이가 해온 음식한테 정성? 그놈의 정성 타령 좀 그만하세요. 형님, 그 촌티나는 정성. 우리한텐 민폐라고요. 부담스러워 죽겠어. 진짜. 수지는 옥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탁 위에 김치통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주방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옥분이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싱크대 개수대 안으로 붉은 파김치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철퍼덕 후두둑. 잘 익은 쪽파와 붉은 양념이 하얀 싱크대를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옥분이 달려가 수진의 팔을 잡았지만 수진은 옥분을 뿌리치고 발밑에 있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위 이익 마이너스. 최신식 음식물 분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옥분이 밤새 다듬은 쪽파가 액젓을 달여 만든 양념이 동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날카로운 칼날에 갈려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내 김치. 우리 민철이 줄 건데. 옥분은 망연자실하여 텅 빈 김치통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천벌 받는다.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다. 신우이가 해준 밥상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내가 사람이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표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사람이니까 못 먹는 거 버리죠. 형님 눈엔 이게 음식이에요? 내 눈엔 그냥 냄새나는 쓰레기예요. 제발 수준 좀 맞춰서 사세요. 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민철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옥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민철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철아, 내 처하는 짓 좀 봐라. 내가 넣어주려고 해온 김치를 저 기계에다 갈아버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옥부는 민철이 당장 수진을 나무라고 누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싱크대에 묻은 고춧가루 자국과 씩씩거리며 서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옥분을 향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누나, 수진이 비위 약한 거 몰라? 임신 준비 중이라 예민하단 말이야. 왜 자꾸 싫다는데 가져와서 사단을 만들어?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제 이런 거 안 먹어. 냄새나서 회사에 도시락 싸갈 수도 없고 그냥 누나나 많이 드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피곤하게 해? 피곤하게 한다. 사단을 만든다. 옥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방금 돌아간 음식물 분쇄기보다 더 잔인하게 옥분의 심장을 갈아버렸습니다. 가세요, 얼른. 우리 나가봐야 해요. 민철은 옥분의 등 떠밀었습니다. 옥분은 현관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텅 빈 김치통은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져왔던 한우갈비 세트는 식탁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옥분이 사라지면 곧장 쓰레기통이나 경비실로 직행하겠지요. 쾅!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옥분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잡혔습니다. 동생 집에 올 때 차비라도 아끼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왔는데 무거운 짐 들고 낑낑대며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그 모든 것이 쓰레기였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인생에
옥분의 사랑은 악취나는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년이다. 배운 것들 입맛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들이민 내가 미친년이야. 옥분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텅 빈 복도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마 냄새를 없앤다며 향초를 피우고 웃고 떠들고 있겠지요. 하지만 옥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냄새나는 누나를 치워버린 민철은 이제 누나의 마지막 남은 핏물까지 빨아먹기 위해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사건이 있고 난 뒤 한동안 옥분과 민철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섭섭함에 가슴을 쳤지만 그래도 자식 같은 동생이라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으슬으슬한 찬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옥분의 5평짜리 분식집.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누군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빳빳하던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퀭하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철아, 너 왜 이러니? 무슨 일 있어? 옥분이 놀라 달려가 부축하자 민철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누나, 나 끝났어. 다 끝났다고. 끝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했어? 민철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로펌 나와서 내 사무실 차리려고 했잖아. 근데 믿었던 선배한테 사기를 당했어. 투자금으로 넣어둔 돈 그놈이 다 들고 날랐어. 당장 내일 모레까지 막아야 할 어음이 5천만 원이야. 그거 못 막으면 나 신용불량자 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해. 변호사 자격을?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만들어낸 변호사 이민철이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날아간다는 건 옥분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신고는 무슨? 돈부터 막아야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 수진이 친정? 거긴 알면 바로 이혼당해. 나 죽어야 돼, 누나.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그냥 한강 가서 죽는 게 나아. 민철이 벌떡 일어나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옥분은 기겁을 하며 동생의 허리춤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죽긴 왜 죽어. 정신 차려. 나 변호사 배짓대고 감방 가느니 죽는 게 낫다고. 두 사람은 좁은 가게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옥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같은 누나, 나 한 번만 살려줘. 누나 돈 좀 있잖아. 이 가게 보증금. 그거면 되잖아. 딱 5천만 원. 그거 놔주라. 응? 옥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게 보증금. 그것은 옥분의 전 재산이자 당장 내일 밥벌이를 하게 해주는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이걸 빼면 옥분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민철아, 이건 안 된다. 이거 빼면 나 장사 접어야 해. 나갈 데도 없어. 알잖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민철이 고개를 처박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누나, 내가 금방 갚을게. 내 사무실 열어서 사건 하나만 수임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이자 쳐서 2배로, 아니 3배로 줄게. 나 감방 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 죽는 꼴 보고 싶냐고. 동생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내가 굶는 건 참아도 동생이 잘못되는 건 못 참는 그녀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결국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만해라. 이마 깨진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주인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사정하여 가게를 빼기로 하고 보증금을 급히 반환받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 앞 옥부는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민철에게 건넸습니다. 그 수표에는 옥분의 1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데인 화상 자국, 퉁퉁 부은 다리, 손님들에게 당한 서름.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거 내 목숨이다. 너 이거 가져가면 나는 당장 찜질방 가야 해. 알지? 약속해라. 일 해결되면 제일 먼저 누나 가게부터 다시 얻어주겠다고. 민철은 수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에서 비통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눈물 젖어있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고마워, 누나. 역시 우리 누나밖에 없어. 걱정 마. 내가 누구야? 이민철이야. 금방 갚을게. 연락할게. 민철은 옥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옥분은 텅 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불안했지만 그래도 동생을 살렸다는 안도감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철은 사기를 당한 적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단독 사무실을 강남 한복판에 으리으리하게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과 품위 유지비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누나의 전 재산을 꽁돈처럼 뜯어내기 위해 그는 옥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모성애를 이용해 한 편의 연극을 찍은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옥분은 짐을 챙겨 가게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며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일은 잘 해결됐니? 누나 지금 잘 데가 없어서.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옥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수진이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아, 올게. 민철이가 연락이 안 돼서. 급한 돈은 막았다니? 내 돈은 언제? 그러자 수진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이요? 형님이 민철 씨한테 돈 줬어요? 증거 있어요? 뭐라고?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미국 가요. 민철 씨가 미국 로펌이랑 계약했거든요. 당분간 한국 안 들어올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형님도 이제 징징거리지 말고 혼자 힘으로 사셔야죠. 끊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국? 로펌? 사기당했다더니? 옥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동생 민철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옥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찜질방 로비의 차가운 공기만이 그녀의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동생이 가져간 것은 돈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세상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던 마지막 믿음, 그리고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쾅! 우르릉 쾅! 무자비한 쇠망치 소리가 옥분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5평 남짓한 분식집. 10년 동안 옥분이 하루 15시간씩 떡볶이를 볶고 순대를 썰었던 그 터전이 30분 만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빨리빨리 좀 짐 뺍시다. 다음 세입자 인테리어 팀 대기하고 있잖아요. 주인집 남자의 재촉에 옥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방 집기들은 고물상 트럭에 실려나갔고 그녀가 아끼던 떡볶이 철판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철판은 저건 내가 닦고 또 닦은 건데. 옥분이 손을 뻗었지만 인부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철판을 발로 차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벽지에 붙어있던 옥분인의 메뉴판이 찢겨나갔습니다. 3,000원짜리 떡볶이, 500원짜리 튀김. 동생의 학비를 대고 동생의 사무실 비용을 댄 그 피땀 어린 메뉴들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옥분의 손에 들린 건 옷가지 몇 벌을 쑤셔 넣은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가고 그 위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옥분은 닫힌 셔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쫓겨나듯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찜질방에서 며칠 버티며 남은 돈은 이제 주머니 속에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철이를 찾아가 보자. 설마 누나가 길바닥에서 자게 두겠어? 옥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워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옥분은 익숙한 동가 호수를 찾아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저 1500이요. 누나 되는 사람인데요. 동생 좀 보러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경비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1500이요요? 거기 빈집인데? 네, 빈집이라니요? 저번 주에 이사 갔어요. 이민 간다고 짐 다 뺐는데 지금 비어 있어요. 옥분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저번 주 민철이 가게로 찾아와 나 죽는다며 쏘를 하고 돈을 받아간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때 이미 놈은 이삿짐을 다 싸놓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옥분은 미친 사람처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502호 현관문 앞. 비밀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도어락은 먹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보았지만 안에서는 텅 빈 공기의 울림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민철, 문 열어. 누나 왔다. 문 좀 열어보라고.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나오는 건 옆집 사람의 욕설뿐이었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누구야 진짜. 옥분은 아파트 화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올려다본 1502호 창문은 불이 꺼진 채 캄캄했습니다. 그 어둠이 옥분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속았구나. 철저하게 속았어. 내 동생이 나를 팔아먹고 도망쳤구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돈이 떨어진 옥분은 찜질방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대합실, 공원 벤치, 상가 화장실을 전전하는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밤,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 자리를 잡은 옥분은 주워온 신문지를 덮고 누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이가 딱딱 부딪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추위였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구안화사 안면마비가 오는 건가 싶어 옥분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나 좀 살려주세요.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인 옥분을 피해 코를 막고 멀찌감치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그것은 옥분이 그토록 싫어했던 가난의 냄새였고 동생 민철이 끔찍해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옥분은 침을 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자신이 버린 5천만 원짜리 수표가 생각났습니다. 그 돈이면 저 어묵을 10만 개는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따뜻한 방에서 전기장판 켜고 잘 수 있었을 텐데. 바보 같은 년. 천치 같은 년. 옥분은 언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동생을 원망하기엔 그 동생을 믿은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 견디다 못한 옥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좀비처럼 걸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에 박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철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고향 집에 있던 전화번호, 돌아가신 엄마가 받던 그 번호, 물론 지금은 없는 번호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차가운 기계음이 옥분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추워. 민철이가, 내가 업어 키운 민철이가 나를 버렸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갈 데가 없어. 전화부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흡사 귀신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때가 낀 얼굴, 초점 잃은 눈동자. 옥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컵라면을 사 먹을까? 아니면 소주 한 병을 사 마시고 강물에 뛰어들까? 아니, 200원으론 소주도 못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죽는 것도 돈이 들어 못 죽는 인생. 옥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눈발 사이로 번져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 내 동생 민철은 어디선가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겠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4살 뜯어먹고 산 놈, 천년만년 잘 살아라. 옥분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한강 다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껍데기만이 위태롭게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풍에 옥분의 낡은 패딩 점퍼가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난간 아래로 보이는 검은 강물은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넘실대며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면 되겠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러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 신발 좀 신고 가면 어떠랴. 누가 챙겨갈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몸을 다리 기둥에 기대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 시리게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따뜻한 밥상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옥분의 자리는 저 수천만 개의 불빛 중 단 한 곳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불효녀 갑니다. 저승 가서 뵐 면목이 없네요.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나 배고파. 하던 어린 시절의 얼굴. 누나, 나 합격했어. 하며 환하게 웃던 청년 시절의 얼굴. 그리고 누나, 냄새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며 싸늘하게 돌아서던 그 악마 같은 얼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철아, 내가 죽으면 내가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줄까? 아니지. 차라리 잘 됐다고, 골칫덩이 사라졌다고 웃겠지. 그 생각이 들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이다. 편해지자. 옥부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중력이 그녀를 잡아당기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꾸르르륵 쾅.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도 강물이 갈라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분의 텅 빈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고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그 엄숙하고 비장한 순간에 며칠을 굶은 위장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친년. 죽으러 와서도 배가 고파?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짐승이야. 옥부는 난간에 매달려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낄낄거리다 보니 웃음은 어느새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죽고 싶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못 죽겠다, 이놈들아.
본능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아니 먹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옥부는 비틀거리며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밥을 먹자. 죽더라도 때깔 좋은 귀신 되게 밥 한 끼에 터지게 먹고 죽자. 옥부는 좀비처럼 다리를 건너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엔 달랑 200원. 이걸로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기 허름한 국밥집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큰 솥에서는 뽀얀 돼지국밥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옥분의 코를 찔렀습니다. 옥분은 홀린 듯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욕쟁이로 소문난 할머니 사장이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염치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죄송한데 저 밥 한 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은 없는데 설거지든 청소든 다 해드릴게요. 며칠을 굶어서 눈이 안 보여요. 제발요. 옥분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국자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돈 없어? 돈 없으면 나가.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소야? 옥분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방에서 뚝배기 하나를 거칠게 퍼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습니다. 밥은 고봉으로 눌러 담았고 깍두기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거기 쭈그려 앉지 말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먹어. 손님 오면 냄새나니까 빨리 먹고 꺼져.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소리치며 쟁반을 옥분 앞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분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손으로 뚝배기를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끈한 국물이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이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맛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가. 밥을 국물에 말아 허겁지겁 퍼넣었습니다. 뜨거워서 입천장이 다 까졌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매콤하고 달큰한 무 맛이 입안 가득 찼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국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웠습니다. 배가 차오르자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며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자괴감도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도끼였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 옥분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빈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철이 버린 5천만 원. 내 청춘. 내 인생. 이대로 죽으면 민철은 아이고 우리 누나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가식적인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내 사망 보험금까지 타먹을 놈이었습니다. 안 죽어. 내가 미쳤다고 죽어. 옥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초점 잃고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맹수의 안광 같은 섬뜩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민철, 너 실수했다. 넌 날 죽였어야 했어. 오늘 날 살려둔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옥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200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밥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꼭 갚으러 오겠습니다. 그때는 이 가게 제가 통째로 사드릴게요. 욕쟁이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년 밥 처먹더니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가게 살 돈 있으면 가서 떼나 밀어. 옥부는 그 욕설마저 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든 든든한 국밥 한 그릇이 그리고 가슴속에 품은 복수의 칼날이 그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으로 가자.
내 나와바리 구역, 내 고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옥부는 남대문 시장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눈 덮인 아스팔트 위에는 깊고 선명한 발자국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돌아온 자만이 남길 수 있는 생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새벽 4시 남대문 시장의 여명은 전쟁터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욕쟁이 국밥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며 모은 쌈짓돈과 사채업자에게 무릎 꿇고 빌린 일수 돈을 합쳐 옥부는 낡은 리어카 한 대를 잠만했습니다. 예전에 번듯한 가게는 없었습니다. 옥분이 자리 잡은 곳은 시장통 화장실 앞,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피하는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곳이 청와대보다 더 귀한 명당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칼을 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떡볶이 팝니다. 매콤하고 뜨끈한 떡볶이 드시고 가세요. 옥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텃세는 한강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재수없게 누가 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해? 저리 안 꺼져? 이 구역의 터줏대감인 생선가게 여자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옥분을 밀쳤습니다. 옥분이 버티자 여자는 대야에 담겨있던 생선 핏물 섞인 얼음물을 옥분의 리어카와 몸에 확 끼얹었습니다. 차! 비린내 나는 얼음물이 옥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각 끓여놓은 어묵 국물에도 더러운 물이 튀었습니다. 옥분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러워서 울었겠지만 지금의 옥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쓸어 넘기며 생선가게 여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시원하게 물벼락 한 번 맞았으니 오늘 장사 대박 나겠네. 고맙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도끼에 기세등등하던 여자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년 아니야? 독종이네, 독종이야. 옥부는 묵묵히 리어카를 닫고 다시 육수를 끓였습니다. 더 해봐라. 똥물을 끼얹어도 난 안 나간다. 내 동생한테 받은 모멸감에 비하면 이건 향수나 다름없다. 하지만 도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을 잡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민철이 무시했던 그 시장통 맛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미친 맛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의 소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캡사이신은 인위적인 맛이 나서 싫었습니다. 옥분은 전국에서 제일 매운 청양고추와 베트남 고추를 공수해 맷돌에 직접 갈았습니다. 기계로 갈면 고추의 풋내가 난다며 맨손으로 고추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고추 독이 올라 손가락 살점이 벗겨지고 손톱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밤이면 손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쪽잠을 잤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손이 그게 뭐야? 징그러워 죽겠네. 손님들이 혀를 찰 정도였지만 옥부는 붕대 감은 손으로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마약 소스가 탄생했습니다. 첫맛은 머리가 쭈뼛살만큼 맵지만 끝맛은 달큰하고 개운해서 자꾸만 당기는 맛. 눈물 콧물 쏙 빼면서도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1인분 더 줘요. 와, 이거 진짜 미치게 맵네. 이거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포장도 해줘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화장실 앞 구석진 리어카 앞에 50m가 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명물이 된 것입니다. 옥부는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고 밥은 팔다 남은 떡볶이로 때웠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일 때마다 옥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건 민철이 놈에게 복수할 변호사 선임비. 이건 그놈 앞에 보란듯이 나타날 최고급 정장비.
이건 내 잃어버린 10년의 값. 1년 뒤 리어카를 처분하고 번듯한 1층 가게를 샀습니다. 3년 뒤 옆 가게를 터서 2층까지 확장했습니다. 5년 뒤 직접 공장을 세우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옥분인의 매운 떡볶이 간판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옥분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20층짜리 빌딩 옥분 F&B 사옥의 회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옥분은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고 세련된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꾸준한 관리로 제법 고와졌지만 손가락 끝에 남은 화상 흉터만은 영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조사 끝났습니다. 이민철 후보, 현재 자금난이 심각합니다. 선거 캠프 임대료도 밀린 상태고 사모님 명품 쇼핑비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옥부는 창밖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꼴에 국회의원은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그리고 회장님께서 익명으로 후원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쪽 보좌관이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절할까요? 옥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아니, 받아줘라. 아주 정중하게 모셔오라고 해. 내 동생이 오는데 붉은 카펫이라도 깔아줘야지. 네, 동생분이라니요? 비서실장은 깜짝 놀랐지만 옥부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엎어진 액자 속에는 10년 전 옥분이 찢어버리고 싶었던 옛날 사진 교복 입은 민철과 공장 작업복을 입은 옥분이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해라.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오겠다는데 사냥꾼이 피하면 예의가 아니지. 옥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봉투에는 이민철 채무 변제 및 차용증 원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툭툭 치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민철아, 오래 기다렸다. 이제 이자까지 쳐서 계산을 끝내보자꾸나. 서울 강남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옥분 F&B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 모든 조명이 꺼진 어두운 방 안, 오직 대형 벽걸이, TV 화면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최고급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TV 화면 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요즘 시청률이 가장 높다는 인기 토크쇼가 방영 중이었고 게스트석에는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철,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이자 개천에서 난 용의 아이콘으로 포장된 옥분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사회자, 이민철 후보님, 지지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흑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하신 스토리가 많은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화면 속 민철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회자, 어린 시절이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시고요.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철이 침을 꿀꺽 삼키며 감성팔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철, 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공부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밤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오직 성공해서 이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챙그랑, 옥분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카페 뒤로 번져나갔습니다. 신문 배달, 구두 닦기, 천혜고와 옥분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신문 배달을 언제 했냐? 내 손에 잉크 묻을까봐 내가 신문지조차 못 만지게 했는데 내가 구두를 언제 닦았냐? 내가 밤새 미싱 돌려번 돈으로 나이키 운동화 사신겼는데 그리고 천혜고와 내가 죽었냐? 시퍼렇게 살아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고아라고? 사회자, 정말 눈물겨운 스토리네요. 혹시 형제자매는 없으신가요? 혼자서 그 힘든 시간을 다 견디신 건가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옥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설마 여기서도 거짓말을 할까? 민철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척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철, 네.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던 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옥부는 소파 옆에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TV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과장창, 화면 속 민철의 얼굴이 지지직거리며 금이 갔습니다. 깨진 화면 속에서 민철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죽어, 내가 죽어. 멀쩡히 살아있는 누나를 2번 죽이는구나. 그래, 내 놈한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겠지. 돈 다 빨아먹고 버린 껍데기니까. 옥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와인 얼룩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은 채 옥분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감정을 추스른 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 준비는 다 됐나? 네. 지시하신 대로 작업 완료했습니다. 이민철 후보가 사채업자 독사파에게 빌린 3억 원, 그리고 제2금융권에 있는 악성 채무 5억 원. 저희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전부 매입했습니다. 전부? 네. 이제 이민철 후보의 목줄은 회장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회장님이 당장 상환하라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이민철 후보는 내일 당장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옥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쉽게 죽이면 재미없지. 더 높이 올라갔을 때, 세상 모두가 저놈을 쳐다보고 있을 때 떨어뜨려야 뼈도 못 추리는 법이다. 옥부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10년 전 길바닥에 나앉아 추위를 견디려고 배웠던 담배였습니다. 독한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그녀는 연기 속에 민철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김 실장 미끼를 던져. 미끼라면 강남의 큰손, 얼굴 없는 천사 투자자 이 회장이 정치 신인 후원에 관심이 많다고 소문을 흘려. 저놈 지금 돈줄 말라서 똥줄이 타고 있을 거야. 냄새 맡으면 미친 개처럼 달려들 거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좌관 쪽에 접촉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친동생분인데. 김 실장은 옥분의 과거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며 깨진 TV 화면 속 민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동생? 저건 내 동생이 아니야. 내 동생 민철이는 10년 전 그 겨울밤에 죽었다. 저건 내 피를 빨아먹고 자란 괴물일 뿐이야. 괴물은 잡아야지. 사람이 살려면.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떡볶이 국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옥분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냉철한 사업가, 그림자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자. 가서 저놈이 내 발밑에 기어와서 꼬리치는 꼴을 좀 봐야겠다.
옥분의 구두굽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형대로 향하는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이민철의 선거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 강수진의 허영심은 끝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으니 자신도 사모님 소리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H백화점 명품관. 수지는 선글라스를 끼고 샤넬 매장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열장 중앙에 놓인 검은색 악어가죽 핸드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이거 얼마라고 했죠? 네, 사모님. 이번 시즌 한정판이라 3,500만 원입니다. 국내에 딱 3점 들어온 귀한 물건이에요. 3,500만 원. 수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그녀의 카드 한도는 간당간당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국회의원 부인 모임에 들고 갈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기죽을 순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할게요. 카드로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매장 안에 싸늘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띡. 한도 초과입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사모님, 2번 시도했는데 안 되시네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민철 후보 사모예요. 이거 내 남편이 알면 당신들 다 잘려. 일단 물건부터 포장하고 결제는 나중에 계좌이체로 해줄 테니까 달라고요. 수지는 쪽팔림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난처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전형적인 갑질이었습니다. 사모님, 규정상 결제가 안 되면 물건을 내드릴 수가. 아, 시끄러워요. 내가 도망이라도 간대요. 사람을 거지 취급해? 매니저 나오라고 해. 수진이 매대 위에 있던 핸드백을 집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뒤쪽 VIP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이탈리아 명품으로 휘감은 귀부인. 챙이 넓은 모자와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백화점 지점장과 수행 비서들이 줄줄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소란스러운 매장 상황을 쓱 훑어보더니 수진이 손에 쥐고 있는 악어가죽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점장, 여기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물건 하나 고르는데 잡음이 많네.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 저희가 정리를 좀. 됐고. 저 물건 내가 가져가지. 포장해. 옥분의 말 한마디에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기가 막힌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이거 내가 먼저 찜했거든요. 상도덕도 없어요? 어디서 굴러먹던 졸부야, 진짜. 수진이 옥분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옥분은 선글라스 너머로 수진의 떨리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찜? 물건은 돈 낸 사람이 주인이지 침 바른다고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댁. 뭐요? 세댁?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돈 없어서 카드 긁다 망신당한 여자. 수진이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는 사이 옥부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꺼내 매니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도 무제한의 더 블랙 에디션 카드였습니다. 이 매장에 있는 신상, 저 악어 가방 포함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싹 다 긁어. 내 직원들 선물로 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매장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쥐고 있던 가방도 직원의 손에 의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회수되었습니다. 수진은 눈앞에서 가방을 뺏기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돈 많으면 다야. 너 이름이 뭐야? 내 남편한테 말해서 세무조사받게 해줄 거야. 옥부는 매장을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려 그 서슬 퍼런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그 거지 같은 후보님? 뭐? 거지? 남편 간수나 잘하세요. 밖에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데 마누라가 여기서 가방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쯧쯧 집안꼴 잘 돌아간다. 수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빚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묘하게 쉰 듯하면서도 힘 있는 저 말투. 설마 가자 김 실장. 여기 냄새나서 더 못 있겠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옥부는 10년 전 수진이 자신에게 했던 말 냄새난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뒤돌아섰습니다. 수진은 멀어지는 옥분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 설마 형님?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거지가 무슨 회장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노숙자가. 수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비서가 수진의 곁을 지나가며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모님, 이거 회장님께서 전해주라십니다. 비서가 건넨 것은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무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 10년 전 조카 돌잔치 때 옥분이 하루 종일 끼고 설거지를 했던 바로 그 색깔의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야!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쇼핑백을 집어 던졌습니다. 백화점 바닥에 나뒹구는 빨간 고무장갑이 수진의 명품 구두 위에서 섬뜩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장이었습니다. 이제 곧 너희들의 화려한 인생을 벗겨내고 다시 그 시궁창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옥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민철의 선거 캠프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지율은 오르고 있었지만 실상은 빚잔치였습니다. 후보님, 인쇄소에서 돈 안 주면 포스터 다 회수해 가겠답니다. 유세 차량 업체에서도 입금 안 되면 내일부터 차 뺀대요. 여기저기서 보좌진들의 비명 같은 보고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철은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국회의원 되면 다 갚는다고 했잖아.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왜들 난리야. 민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 독사파 행동대장들이었습니다. 어이, 이민철 후보. 우리 약속한 날짜가 오늘까진 거 알지? 3억. 오늘 안으로 입금 안 되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국회의원 후보 사채 빚 기사 나가는 거야. 알겠어? 사내들은 민철의 책상 위에 빨간 딱지가 붙은 차용증 사본을 칼로 푹 꽂아놓고 나갔습니다. 민철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내일 기사가 터지면 끝장이었습니다. 공천 취소는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매장될 판이었습니다. 보좌관, 어디 돈 나올 구멍 없어? 수진이 쳐가는? 장인어른은 뭐래? 보좌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장님도 이미 사모님 카드값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전화도 안 받으십니다. 젠장, 다들 내가 망하기만 기다리는 거야? 민철은 미친 사람처럼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사무실을 서성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후보님, 딱 한 군데
가능성 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 어디? 어디든 말해. 내 영혼이라도 팔 테니까.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옥분 F&B라는 기업입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한데 최근 회장님이 지역 정치 신인 후원에 관심이 많다고 소문을 흘리셨답니다. 조건만 맞으면 수십억도 즉시 융통해 줄 수 있다고. 옥분 F&B? 민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옥분이라는 두 글자가 묘하게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자신이 짓밟고 버린 누나의 이름. 하지만 민철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 무식한 떡볶이 아줌마가 무슨 기업 회장이야. 이름만 같겠지. 그 여자는 벌써 어디서 얼어 죽었거나 노숙자 수용소에 있겠지. 자신의 누나 이옥부는 글도 제대로 못 읽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가진 회장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름이 촌스럽게 옥분이 뭐냐, 옥분이. 떡볶이 파는 회사라 수준하고는. 민철은 투덜거렸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연락해. 미팅 잡아. 내가 가서 감투 하나 씌워주고 세금 감면 혜택 좀 약속하면 껌뻑 죽겠지. 장사꾼들이 다 그렇지 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상대방 비서실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미팅을 수락했습니다. 후보님, 지금 당장 오시랍니다. 회장님이 기다리신다고. 지금 오라가라야 건방지게. 그래도 돈 줄 놈이니 가줘야지. 민철은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넌 이민철이야. 넌 될 놈이야. 하늘이 널 돕고 있어.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도착한 옥분 F&B 본사 사옥. 민철은 차에서 내려 고개를 한껏 젖혀야 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빌딩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민철 후보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붉은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거참. 대접 한번 확실하네. 역시 내가 유력 후보긴 한가 봐. 민철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레드카펫이 깔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 카펫이 환영의 길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을 위한 핏빛 길이라는 것을요.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15층 회장실로 모시겠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실장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철이 탑승했습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철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 왜 이러지? 아까 먹은 우황청심환이 안 듣나? 10층, 12층, 14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민철의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몸을 휘감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옥분, 옥분.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다시 한번 누나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누나는 항상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울고 있거나 자신에게 돈을 주며 비는 모습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높은 빌딩 꼭대기에 앉아 있는 누나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띵! 마침내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 끝 육중한 양문형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라는 황금색 명패가 번쩍였습니다. 이쪽입니다. 김 실장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어둠이 깔린 넓은 집무실이 드러났습니다. 창밖의 역광 때문에 책상 뒤에 앉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검은 실루엣만이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민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호랑이 굴인지도 모르고
제 발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우렁찬 인사가 텅 빈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0년을 벼려온 복수의 칼날이 그 섯을 펄은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철은 허리가 꺾일 정도로 90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느라 돌아간 의자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최고급 가죽 소파의 냄새와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카펫의 푹신함이 이 방 주인의 엄청난 재력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개 드시지요. 이민철 후보. 낮고 차분한 목소리. 허공을 가르고 들려온 그 목소리에 민철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결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목소리였습니다. 민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검게 보이던 실루엣이 서서히 걷히고 책상 스탠드 불빛을 받은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 얼굴에 반을 가린 명품 선글라스, 그리고 최고급 정장 슈트, 옥분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길바닥에 내버리고 도망쳤던 그 누나, 이옥분이었습니다. 민철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켜야 하는데 횡격막이 마비된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건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친 건가? 왜 그렇게 놀라나?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구먼. 옥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 자신을 쏘아보던 그날의 도끼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나? 민철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나라니. 호칭 똑바로 하게. 여기는 누나 보러 오는 곳이 아닐 텐데? 이 회장 보러 온 거 아니었나? 돈 필요해서. 옥부는 여유롭게 만년필을 굴리며 민철을 응시했습니다. 민철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나가 왜 여기 있어? 누나, 죽은 거 아니었어? 죽어? 아, 그래. 내 놈 머릿속에서는 벌써 제사상까지 받았겠지. 그런데 어쩌나? 내가 뜯어먹고 버린 그 껍데기가 악착같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말도 안 돼. 떡볶이 장사나 하던 누나가 이 큰 회사의 회장이라고? 거짓말이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민철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옥부는 픽 웃으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철의 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걸 보면 알겠지.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그가 사채업자 독사파에게 쓴 차용증 원본,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상환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고 채권자는 주 옥분홀딩스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쓴 빚 8억. 내가 다 샀다. 이제 내 목숨줄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다. 뭐라고? 내일 당장 이 돈 갚아라. 못 갚으면 선거고 나발이고 넌 내일부로 파산 신청 들어가고 사기죄로 감방 가는 거야. 알겠어? 상황 파악이 끝난 민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무시하고 밟아도 되는 호구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저승사자였습니다. 민철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나, 아니, 회장님, 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민철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8억이라니요.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번 선거만 이기면 다 갚겠습니다. 아니, 10배로 갚겠습니다. 우리 남매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가족? 옥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쾅! 그녀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민철이 움찔했습니다. 내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냄새난다고 내 김치 쓰레기통에 처박을 땐 가족이 아니었냐? 내 가게 보증금 들고 튀어서 날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만들었을 땐 가족이 아니었어. 옥분의 고함 소리가 천장을 찔렀습니다. 10년 묵은 한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나중에 찾으러 갔는데 누나가 없어진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보낸 편지들, 내가 다 수치 거부해서 반송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처가 내 전화 차단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옥부는 민철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됐다. 긴 말 필요 없고 돈 갚을 능력 없으면 나가. 내일 아침 뉴스 일면에 내 파산 기사 나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옥분이 인터폰을 누르려 하자 민철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누나 제발. 나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끝이야. 수진이도 나 떠난다고 했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시키는 거 다 할게. 뭐든지 다 할게. 민철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10년 전 옥분의 가게에서 거짓 연기로 돈을 뜯어낼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공포라는 점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추한 꼴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래, 다 할게. 구두를 할그라면 할고 개처럼 길하면 길게. 제발 돈 갚으라는 말만 하지 말아줘. 옥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민철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옥분이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여기 10억짜리 수표다. 민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억?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선거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공짜는 없다. 조건이 있어. 말씀만 하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옥부는 책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앞에 섰습니다. 3일 뒤 내 자서전 출판 기념회. 거기서 나를 이 후원금의 주인공으로 정식 초청해라. 그리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제 누나 이옥분 회장님입니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려. 나한테 감사하다고. 민철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돈과 파산을 막을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 컸습니다. 게다가 성공한 기업가 누나를 소개하는 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누나가 제 은인인데요. 제가 업고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민철은 수표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봉투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돈은 행사 당일 내가 무릎 꿇고 절하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주마.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꼭 오셔야 합니다, 누님. 민철은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과 안도감, 그리고 위기는 넘겼다는 교활한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을 나가는 민철의 뒷모습을 보며 옥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춤이라도 춰라. 그게 내 놈의 마지막 춤이 될 테니까. 민철은 몰랐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가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옥분이 준비한 거대한 단두대라는 사실을. 옥분은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잔인하게 떨어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민철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생방송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민철은 상기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신 제 인생의 등불 같은 분을 소개합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저의 누님, 옥분 F&B 이옥분 회장님이십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이 열리고 옥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좌중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철은 약속대로 단상 위에서 옥분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동생, 누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쇼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옥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건네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철아. 은혜를 잊지 않겠다니 기특하구나. 네, 그럼요.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곤 객석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쓴 자서전 다들 보셨습니까? 가난을 딛고 일어선 신화라고 되어 있더군요. 옥분의 손짓 한 번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철의 웃는 얼굴이 사라지고 낯선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민철 도박빚 변제 내역 누나 가게 보증금 5천만 원 횡령 증거 수취 거부된 옥분의 편지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방송실, 화면 안 꺼. 민철이 소리쳤지만 옥분의 목소리가 더 크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문서는 제 동생이 제 등골을 빼먹고 사채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길바닥에 내버린 증거들입니다. 신문 배달, 구두 닦기, 다 거짓말입니다. 제 손톱이 빠지도록 미싱 돌려번 돈으로 이놈은 룸살롱 다니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누나, 왜 이래? 미쳤어? 민철이 달려들려 했지만 옥분의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10년 전 내 돈 들고 튀었을 때 넌 이미 끝났어야 했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널 후원하러 온 게 아니다. 내 손으로 널 끝장내러 온 거다.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철 씨, 검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철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올케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수진이 옥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옥분은 10년 전 그녀가 그랬듯 차갑게 옷자락을 털어냈습니다. 이건 알아. 냄새난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옥분은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누나 하고 울부짖는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분은 비서실장에게 차 열쇠를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먼저들 퇴근해. 난 갈 데가 있어. 옥분이 직접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왁자지껄하게 그녀를 반겼습니다. 남대문 시장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던 식구들이었습니다. 어이구, 회장님 오셨어? 뉴스 봤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 언니, 여기 앉아. 순대 따뜻하게 데워놨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옥분이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고 굶을 때 밥을 나눠 먹었던 진짜 가족들. 옥분은 화려한 재킷을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줘. 오늘 내가 쏜다. 오케이. 역시 우리 옥분 언니 통이 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앞에서 옥분은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옥부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의 누나도 누구의 호구도 아닌 온전한 이옥분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강 다리 위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다시 일어선 옥분 씨. 그녀의 치열했던 삶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따뜻한 안방이신가요? 아니면 퇴근길 차 안이신가요? 혹시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지금 계신 지역과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에서 설거지하며 듣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며 듣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안부 인사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옥분 씨의 사이다 복수국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